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RP 물류정보관리사 영업관리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판매 계획의 두 번째 목표 매출액 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의 의의는 우리 회사가 수요 예측과 판매 예측을 거쳐서 구체적인 우리 회사의 매출 목표액을 설정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 목표액,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근거가 경영성과지표입니다. 경영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등의 기업의 영업 결과, 영업 성과를 근거로 해서 우리 회사의 미래의 목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영성과 지표의 대표적인 내용이 성장성 지표라든지 수익성 지표 또는 생산성 지표 같은 대표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매출이 매년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장성 지표에는 판매 경향 변동이라든지 매출액 증가율 또는 시장 점유율 등이 대표적으로 판단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이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지표들입니다. 이런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는 기업의 이익률 또는 총이익률, 한계이익률 또는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한 그런 다양한 근거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성 지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투입하는 자원에 비해서 거기서 산출되어지는 그런 성과가 어떠한가, 효율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 생산성이라든지 노동 생산성 또는 거래처 수주액을 근거로 하는 그런 판단 기준들이 주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성 지표의 판매 경향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경향은 어떤 추세를 나타내는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판매, 즉 매출액이 상승 추세에 있는지 또는 하향 추세에 있는지 정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경향을 근거로 해서 목표 매출액을 미래의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과거에 우리 기업의 매출액을 연도별로 쭉 이렇게 플로팅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하면 상승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 기울기가 어떠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이 연장선 끝에서 우리 기업은 내년도 목표 매출액은 어느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판매 경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판매 실적의 경향을 분석해서 판매 예측을 하고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증가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매출액 증가율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 기업이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얼만큼 증가를 했는가 그러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금년도 매출액을 근거로 내년도에도 이런 증가율이 유지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내년도 목표 매출액을 결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연도별 평균 증가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몇 년 동안에 우리 기업의 매출액이 얼만큼 증가를 하였는가를 평균을 내어서 그 평균적인 연간 증가율을 이용해서 그래서 미래 목표 매출액을 결정해 보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두 가지 산출식에 의해서 우리가 목표 매출액을 산출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에서 첫 번째 보시다시피 내년도 목표 매출액을 결정을 해보시오라는 것이죠. 금년도의 자사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100만 원이었고
작년에 대비해서 매출액이 15% 증가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15%의 매출 증가율이 내년에도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은 금년도 매출액에서 다시 15%가 증가되어진 값,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5 해서 115만 원이 내년도 목표 매출이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의 연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몇 년 동안의 매출액들을 쭉 추이 분석을 해서 그래서 매년 평균적으로 몇 프로씩 증가를 해왔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였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이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100만 원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 해서 120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 매출액을 도출해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장성 지표 중에서 시장 점유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앞에서도 우리가 전 시간에도 살펴보았다시피 전체 업계 매출액분의 우리 자사의 상품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율을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지요.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시장 점유율을 이용한 방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목표 매출액을 우리 회사의 목표 매출액을 당해 업계 총 매출액에서 우리 회사의 목표 시장 점유율을 곱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 매출액 계획이 도출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시장 점유율은 보시다시피 이런 산술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Y기업의 내년도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PC업계,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PC라고 가정을 해보시지요. 그러면은 금년도 PC업계 총 매출액이 200억 원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경쟁기업의 매출액을 다 합친 값이 200억 원이었다 하는 것이죠. 내년도 Y기업의 PC 목표 시장 점유율이 30%이다. 그러면은 총 업계에서의 매출액 200억 중에서 우리 기업이 30%를 차지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200억에서 30%, 그래서 60억 원이 우리 회사의 목표 매출액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년도 PC 총 매출액이 200억 원이었으면은 내년도에도 PC 총 매출액이 200억 원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 Y기업의 PC 목표 시장 점유율을 곱해서 구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점유율을 이용할 때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비율인데요. 앞에서의 예와 다르게 금년도 전체 업계 매출액보다 내년도 전체 업계 매출액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질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전체 업계의 시장 증가율을 어떻게 동시에 반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시장 확대율과 시장 신장률을 동시에 고려해서 목표 매출액을 도출하는 식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목표 매출액의 금년도 자사 매출액, 즉 우리 회사의 상품의 매출액이죠. 거기에 1 플러스 시장 확대율, 그러면은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얼만큼 더 늘어날 것인가를 반영하는 값이고요.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신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업계 매출액이 얼만큼 더 증가할 것인가, 시장 업계 전체 매출액 규모를 반영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Y기업의 내년도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시오입니다. 금년도 Y기업의 PC 매출액이 180억이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전년 대비 Y기업의 PC 시장 점유율이 50% 증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의 시장 점유율에 비해서 금년도에 시장 점유율이 50%가 늘어나서 그래서 180억 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의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작년도에 비해서 50% 증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지요. 또 전년 대비 PC 업계의 총 매출액 증가율은 20%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C 전체 시장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20%나 더 늘어났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Y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50%가 또 상승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해서 내년도 Y기업의 PC 매출액은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시장 확대율과 시장 신장률을 모두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Y기업의 PC 목표 매출액은 180억 원, 금년도 Y기업의 매출액이죠. 거기에 곱하기 1 플러스 0.5 시장 확대율이죠. 곱하기 1 플러스 0.2 시장 확대율이죠. 신장률이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324억 원이다라고 하는 결과값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 신장률과 시장 확대율과 시장 신장률을 모두 다 제시를 해서 그 값을 도출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신장률이나 확대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는 사람이 도출해내어야 되는 값이겠죠.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예와 같이 이런 값들이 주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Y기업의 내년도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시오라고 할 때 연도별로 Y기업의 PC 매출액이 작년도 100억 원, 금년도 180억 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연도별로 PC 업계의 총 매출액은 작년도 500억 원이었고 금년도 600억 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네 개의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Y기업의 PC에 대한 신장률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을 테고요. 또 시장 점유율도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PC 업계 시장 신장률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Y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작년도에는 전체 500억에서 100억 원이었기 때문에 2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했죠. 금년도에는 전체 600억에서 180억을 차지했기 때문에 3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Y기업이 작년도에 20% 시장 점유율 그리고 금년도 30%의 시장 점유율이기 때문에 시장 확대율은 20%에서 30%로 50%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20%에서 10%가 더 늘어나서 30%가 되었기 때문에 20%를 기준으로 할 때는 10%만큼 늘어나서 50%의 시장 확대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PC 업계의 총 매출액 증가율은 작년에 500억이었다가 금년에 600억이 됐죠. 그래서 총 매출액 증가액은 500억에서 100억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20%의 증가율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Y기업의 목표 매출액을 결정할 때는 이 두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185 곱하기 1 더하기 0.5 확대율이지요. 5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 곱하기 1 더하기 0.2 신장률이죠. 20%가 늘어났죠. 그래서 합계가 324억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과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볼 때 여러분들께서 작년과 금년도의 PC 업계의 매출액, 특정한 기업의 그리고 전체 업계의 매출액 이것들을 모두 다 고려를 해서 확대율과 신장률을 찾아내고 그 값을 이용해서 내년도 특정한 기업의 목표 매출액을 도출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성 지표의 이익률에 대한 부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매출을 할 때마다 발생되어지는 매출 이익률이 어떠한가를 근거로 해서 미래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익률을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목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 이익에서 우리 회사가 달성해야 할 목표 이익률이 얼마인지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두 값을 이용을 해서 목표 매출액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값을 설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익이라고 하는 값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 이익률이지요. 그렇다면은 이런 이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작년에 목표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되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값을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어느 정도의 이익률을 거두었는데 금년에는 경비 절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제품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익률을 좀 더 높여보자라고 한다면 그 목표 이익률을 또 새롭게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익과 이익률을 모두 다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목표 이익을 구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목표 매출액을 구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계산 예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P기업의 내년도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P기업의 목표 이익을 100만 원이다라고 잡았다면은, 그리고 P기업이 목표 이익률을 10%로 매출액의 10%로 잡았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이익을 100만 원으로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에서 이익률을 10%로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도 갖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목표 매출액은 100만 원에 나누기 10% 하게 되면은 1000만 원의 결과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목표 이익 100만 원을 달성을 하고 매출 이익률 10%를 달성하려면은, 그러면은 목표 매출액은 1000만 원이 되어야지만 그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가 있다 하는 의미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총이익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총이익률을 이용하는 방법은 기업에서 매출 총이익을 이용해서 이익률을 이용해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의 이익률과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제한 값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이외에도 다양한 경비들이 매출을 하는 데는 필요해지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매출 총이익은 그런 경비를 제외한 매출 원가만을 고려해서 매출 총이익을 산출을 해내고 그 매출 총이익을 근거로 해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매출액은 목표 매출 총이익을 목표 매출 총이익률로 나눈 값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제한 값이고,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의 비율을 100%로 환산한 값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P기업의 내년도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P기업의 목표 매출 총이익을 200만 원이라고 하고 매출 총이익률을 20%라고 한다면은 아까 우리가 이익률과 이익액을 기준으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던 방법과 동일하게 매출 총이익을 목표 매출 총이익률로 나눈 값, 그래서 500만 원이라고 하는 매출 목표액을 도출해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총이익률과 이익률을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값이죠. 그래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을 얘기를 합니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활동들, 제조 활동들 또는 여러 가지 관리 활동들, 판매 활동들에 들어간 경비들이 비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매출에서 모든 비용들을 다 제하고 남은 것, 그것이 바로 이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익을 가지고 목표 매출액을 결정할 때는 판매 활동 또는 관리 활동에 들어간 비용들까지 모두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판매 활동이나 또는 관리 활동에 비용이 과하게 지출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내년도 목표 매출액을 결정할 때 그렇게 과하게 지출되어진 판매 활동비 또는 관리비 등이 오히려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제품을 판매할 때 만들어지는 이익이 무엇인가, 즉 매출 총이익만 가지고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훨씬 더 어떤 그 목표 매출액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훨씬 더 직접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볼 때 손익계산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지요. 매출액에서 우리가 매출 원가를 제한 값을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제외한 값이 영업이익이라고 표시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영업이익에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을 제한 값을 우리가 경상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상이익에 특별이익이나 특별손실을 제한 값들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다라고 표시를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법인세를 차감한 값이 비로소 당기 순이익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표현도 다양한 그런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각 단계마다 그것이 의미하는 이익의 개념이 달라지지요. 가장 직접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판매했을 때 순수하게 얻어지는 이익, 그것은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투여가 되어진 그런 비용들이겠지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판매할 때 그 들어간 비용들을 제외하면은 남는 것이 그 제품 판매에서 발생되어지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란 개념은 다른 관리비라든지 또는 판매 활동에서 발생되어지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이익이라는 의미에서 매출 총이익을 이용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는 데 의미가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도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매출 원가라고 하는 부분은 재료비나 노무비나 경비로 구성이 되어지지요. 우리가 다음에 학습할 그 구매 관리 시간에 이 원가에 대해서 다시 또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매출 원가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또 구분이 되어지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경비라고 하는 부분도 다시 제조 경비나 판매비 또는 일반 관리비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비가 판매비와 관리비뿐만이 아니라 매출 원가에도 포함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그런 비용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업 활동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때는 이런 계정 과목들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 비용이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그래서 원가를 산출해낸다든지 또는 비용 분석을 해서 절감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이런 계정 과목들의 또는 원가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익성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지표의 앞부분에 우리가 총이익률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계이익률을 이용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이익률은 이익 또는 총이익과 다르게 또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계이익 또는 한계이익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한계이익률을 이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가 목표 매출액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 한계이익을 목표 한계이익률로 나누어서 그 값을 목표 매출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이지요. 한계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만을 제외한
것을 우리가 한계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매출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정비와 변동비와 그리고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성이 되어지고, 이 고정비와 변동비에 이익이 추가가 되어져서 매출액이 형성이 되어지지요. 그럴 때 그 변동비를 제외한 부분, 즉 이익과 고정비만을 고려하는 것을 우리가 한계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변동비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직접적으로 투여가 되어지는 비용들입니다. 즉 제품 한 단위를 추가 생산할 때 추가로 변동해서 지출되어지는 비용들이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투여되어지는 재료비라든지 또는 인건비, 노무비라든지 또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투여되어지는 비용들, 경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비성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제품 한 단위를 추가 생산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정해져서 그 크기가 정해져서 발생되어지는 비용을 우리가 고정비라고 얘기를 하지요. 임차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특허 사용료라든지 기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고정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동비 성격이 지닌 비용만을 제외를 해서 매출이 발생될 때마다 순수하게 얼마의 이익이 추가로 발생되어지는지를 반영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계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한계이익을 이용해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한계이익률은 한계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매출액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익률 또는 총이익률을 이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목표 한계이익을 목표 한계이익률로 나눈 값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기업의 내년도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시오입니다. 내년도 P기업의 목표 한계이익을 150만 원이다 라고 정했고 한계이익률을 20%를 달성하겠다라고 정했다면은 그러면은 이 150만 원의 한계이익을 달성을 하고 20%의 목표 한계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 매출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50만 원을 20%로 나눈 값 750만 원이 목표 매출액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한계이익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품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거나 또는 추가로 판매했을 때 그러면은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공장이라든지 또는 이미 임대한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단위를 더 추가 판매하는데 또는 추가 생산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어지지는 않지요. 그래서 제품 한 단위를 추가로 더 증가시킬 때 지출되어지는 비용은 고정비는 불변입니다. 단지 그 제품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투여되어지는 변동비만이 변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 한 단위를 더 증가시키고 그 제품 한 단위를 매출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수입 빼기 거기 한 단위를 추가 생산할 때 또는 판매할 때 들어간 변동 비용을 빼게 되면은 그 제품 한 단위 증가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수익은 결국은 판매 단가만큼 증가하게 되고 이익은 판매 단가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제외한 만큼 증가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한계 이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한 단위가 증가되어질 때 우리가 순수하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한계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 한 단위 판매 증가 또는 생산 증가에 따라서 증가되는 이익을 단위당 한계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걸 총합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에서 연 변동비를 뺀 값으로 한계 이익을 우리가 산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위당으로 볼 때는 단위당 한계 이익은 판매 단가, 하나의 제품을 판매하는 단위당 가격을 우리가 판매 단가라고 얘기를 하지요. 거기서 단위당 변동비, 제품 하나마다 들어가는 변동비, 단위당 변동비를 뺀 값이 단위당 한계 이익이다라고 구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익분기점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중에서 손익분기점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따져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지요. 목표 매출액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기업의 목표 매출액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목표 매출액을, 내년도 목표 매출액을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에서 얼마를 더해서 그래서 그걸 목표 매출액으로 하자, 이렇게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분모값이 1만에서 변동비율분의 고정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한계이익률분의 고정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변동비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변동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변동비의 비율을 변동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고정비와 변동비와 이익으로 구성이 되어지지요. 만약에 이익이 제로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매출액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고정비를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에서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볼 때 우리는 그것을 변동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연 매출액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저기서 얘기하는 변동비라고 하는 것은 연 변동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 하나의 단위로 우리가 그 변동 비율을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품 단위당 단가 곱하기 매출 수량 하면은 매출액이 나오게 되죠. 변동비도 역시 제품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매출 수량 하게 되면은 총 변동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매출 수량을 모두 다 분자해서 분모해서 제외를 하게 되면은 제품 단가에 대해서 단위당 변동비를 고려한 것이 변동 비율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도출해낼 수 있는 값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 1만에서 변동비율분의 고정비, 즉 한계이익률분의 고정비 이렇게 계산을 했었지요. 그렇다면은 요 예를 보시다시피 고정비가 주어져 있고요, 변동비가 주어져 있고 매출액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동 비율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지요. 변동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0.5가 되겠군요. 그죠? 0.5가 될 겁니다.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을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만에서 변동 비율이니까 1만에서 2분의 1이 되겠죠. 거기에 고정비 400만 원으로 나눈 값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1-2분의 1로 해서 800만 원이라고 하는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 값을 찾아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단위당 가격을 이용을 해서 우리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고정비가 400만 원이다라고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위당 제품 단위당 변동비가 개당 500원이 투여가 되어졌고 판매 단가는 개당 1,000원으로 판매가 되어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1만에서 변동 비율에서 변동 비율을 판매 단가분의 단위당 변동비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00 나누기 1000 해서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400만 원을 나누기 1-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00만 원이 2분의 1로 나누게 되니까 8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값을 도출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산출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손익분기점이 어떤 개념인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다라고 해서 BP라고 하는 용어로 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손익분기점은 한자 뜻이죠. 손해와 이익이 분기, 나눠지는 그 점을 우리가 분기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어떤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왼쪽으로 가는 길과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나눠지는 삼거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삼거리의 중심점이 바로 분기점인데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일어나는 점 또는 이익이 일어나는 점이 나누어지는 그 중심점을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다. 손실과 이익이 나누어지는 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 손실도 또 이익도 모두 같은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익이 제로가 된다, 또 손실도 제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매출액이나 또는 매출량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매출량을 달성하게 되면은 그 전에 투입되어진 고정비,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다든지 또는 상점을 임차를 한다든지 또는 설비들을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고정비에 투여되어진 그런 비용들을 회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제로가 되는 점, 매출이 쭉 발생이 되어질 때마다 이익이 발생이 되어지죠. 그 발생되어진 매출마다 발생되어진 이익과 기존에 투자되어졌던 고정비를 서로 제하게 되면은 비로소 고정비와 이익이 서로 동일해져서 전체적으로 볼 때 기업의 이익이 제로가 되는 점, 그것이 바로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매출량이 더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순수하게 기업이 전체적으로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손익분기점의 매출량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은 기업은 기존에 투자했던 고정비가 더 큰 비용으로 남기 때문에 손실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어떤 신규 사업을 투자를 한다든지 신제품을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손익분기점, 즉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매출량이 몇 개인지를 산출을 해보고 그만큼의 매출이 가능한 제품인지 판단을 해서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의사결정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손익분기점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총이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총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지요. 손익분기점은 이러한 총수익과 총비용이 동일한 점, 그래서 총수익과 총비용이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게 되면은 총이익이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총수익으로 기존에 투입되어진 총비용을 회수하는 점이 어디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바로 손익분기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매출량이나 또는 매출액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투여되어진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매출량이 얼만큼이냐 또는 매출액이 얼만큼이냐가 바로 손익분기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신상품을 출시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의 타당성을 그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매출량을 얻을 수 있느냐 또는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느냐를 사전에 판단하고 그러한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출시하는 것의 타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익분기점은 투여되어진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수익을 달성하는 매출액 또는 매출량을 판단하는 그런 도구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그 밑에 있는 이런 수식입니다. 총이익은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총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외부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결국은 매출을 통해서 기업은 외부로부터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수익은 매출액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비용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이겠죠.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성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총비용은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가로 열고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즉 괄호를 풀게 되면은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 마이너스 고정비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제한 값, 앞에서도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그게 직접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원재료비라든지 노무비라든지 경비들,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투입되어진 비용들, 이런 변동비를 제한 값들, 그것이 한계이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즉 한계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마다 순수하게 얻어들일 수 있는,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고정비를 고려하지 않고 그 제품에 들어간 원가만 고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용, 이익을 우리가 한계이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총이익은 한계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총이익이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총이익이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이익 마이너스 고정비가 제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한계이익과 고정비가 같아진다는 뜻이겠죠. 고정비는 이미 투여되어진 비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계이익은 하나의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벌어들이는 그런 이익이겠지요. 그러면 한계이익은 얼만큼 매출이 일어나야지 고정비를 모두 다 회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총이익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한계이익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고정비를 모두 회수하는 점이다. 바로 즉 그 매출액과 그 매출량이 어디 있냐를 분석하는 것이 손익분기점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하는 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앞에 있는 페이지를 좀 다시 보실까요? 이러한 산출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손익분기점을 이용해서 목표 매출액 결정을 할 때 1 마이너스 변동비율분의 고정비, 즉 한계이익률분의 고정비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1 마이너스 변동비율, 즉 한계이익률분의 고정비로 나누는 이 값이, 이 식이 어떻게 도출이 되어졌는지를 지금부터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그런 산술식들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에서 매출량, 즉 몇 개를 판매를 해야지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그 매출량, 손익분기점을 결정하는 요 점선에서의 판매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BEP라고 하는 손익분기점은 총수입과 총비용이 동일한 점이죠. 총수입 빼기 총비용이 제로가 되는 점이기 때문에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R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 레비뉴지요. 그래서 총수입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TC라고 하는 것은 토탈 코스트입니다. 총비용입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에서는 TR과 TC가 같아지는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R과 TC가 같다라고 표현을 할 때 TR 총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P 한 개당 제품 단가지요. 그다음에 Q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한 개당 제품 단가 곱하기 매출량이 되면은 그게 매출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총수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 이퀄 P 곱하기 Q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TC라고 하는 것은 총비용이지요. 토탈 코스트입니다. 그것은
fixed cost, 고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variable cost, VC라고 하는 것은 변동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의 합계이지요. 고정비는 그냥 그대로 FC로 표현을 하고, 변동비라고 하는 것은 한 단위당 투입되어지는 원재료비라든지 농업비라든지 직접 투입되어지는 경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위당 변동비 V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량 Q라고 한다면 몇 개가 팔리느냐에 따라서 전체 변동비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VQ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코스트는 FC 더하기 V 곱하기 Q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일 위에 볼칠 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은 TR 이퀄 TC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풀어헤치면은 TR은 P 곱하기 Q이지요. TC는 FC 더하기 VQ지요. 그래서 PQ 이퀄 FC 더하기 VQ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항을 하게 되면은 P 곱하기 Q 마이너스 V 곱하기 Q는 FC가 되겠지요. 그래서 요 값을 다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Q 값이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P-V 곱하기 Q는 FC가 될 테고요. 그러면은 Q라고 하는 것은 매출량은 바로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량이 되겠죠. 이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량 Q는 P-V를 FC를 P-V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P-V를 FC로 그 나눈 값이 바로 Q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Q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량이 될 테고요. 이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량은 P, 판매 단가가 되겠죠. V, 단위당 변동비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당 분모값은 단위당 판매 단가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가 될 테고요. 분자값은 고정비 FC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비 나누기 판매 단가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즉 한계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고정비를 한계 이익으로 나눈 값이 바로 손익분기점에서의 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 산술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기서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매출량으로 할 때는 한계이익분의 고정비 하게 되면 매출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매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계이익률과 고정비의 관계로 살펴보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출액을 다시 산출하는 수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 계산식입니다.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 계산식은 이미 Q라는 값을 우리가 찾아냈지요.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량이었습니다. 이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량은 P-V, 단위당 판매 단가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값을 고정비의 관계로 비율로 나눈 값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분기점의 매출량을 찾아냈습니다만은 양쪽에 P라는 값을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PQ가 되면은 매출액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항에 P 값을 동시에 같이 곱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판매 단가를 이 고정비와 한계이익의 비율에 곱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분자값으로 내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PQ는 P 곱하기 P-V분의 FC를 다시 분자값이 1-P분의 V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1-P분의 V라고 하는 것이 바로 1- 변동비율, P라고 하는 것이 단위당 단가지요. V라고 하는 것이 단위당 변동비이지요. 그러니까 단위당 변동비율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비를 1- 변동비율로 나눈 값, 그것이 바로 매출액 P 곱하기 Q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비가 한계이익률로 나누어진 산술식을 우리가 여기서 증명을 해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기 위한 성장성 지표 중에서 손익분기점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산성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